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전 남편은 제 청춘과 심혈을 바친 300억짜리 저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그는 제 면전에 새빨간 청첩장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인간과 내 연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박혀 있었죠. 그는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말에 꼭 와, 전 부인. 진짜 행복이 뭔지 구경은 해야지. 저는 무너진 결혼 생활의 잔해 속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았죠. 하지만 눈물 젖은 청첩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걸 보신 저희 어머니는 뜻밖에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의미심장하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딸. 그냥 최고로 예쁘게 꾸미고 다녀와. 엄마가 아주 기가 막힌 연극 한 편을 보여줄게. 모든 비극은 맹목적인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서연입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광고 기획사 본부장 강민준을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죠. 그는 제게 화려한 세상을 보여주었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했고 저희 어머니 박진숙 여사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고급 저택 가온채였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저를 억척스럽게 키워오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귀한 선물을 마련하시느라 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재산과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모두 쏟아부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집을 소중히 여겼고 3년이라는 청춘을 오롯이 바쳐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감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 집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천국이 그토록 빨리 지옥으로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온채가 완공되어 시가 300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자마자 강민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가워졌고 잦은 외박을 했습니다. 평소 저희 집안이 격에 맞지 않는다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 최 여사는 이때다 싶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저를 무급 가정부처럼 부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들볶았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잔인함의 절정은 강민준에게서 나왔습니다. 약 2달 전 그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큰돈을 구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이 집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요. 가온채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살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내가 평생 너한테 다 갚을게. 이 집은 온전히 내 거야. 난 그냥 명의만 빌려서 대출받는 것뿐이야. 절대 욕심내지 않아.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로서 그의 몰락을 어떻게 지켜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한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명해야 할 곳들을 가리키며 이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산 담보 설정, 계약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걱정에 정신이 없던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서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수십 장의 담보 서류 사이에 그가 교묘하게 끼워 넣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 한 장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혼란 속에서 한 제 서명이 제 심혈이 담긴 집의 소유권을 끝장내는 마침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근심에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닌 그의 내연녀로 짐작했던 인플루언서 김유라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앞에서 그는 태연하게 선언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함께 꾸민 연극이었던 겁니다. 회사 위기라는 연극은 저를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집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내 꼴을 좀 봐. 그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서 재미없게 사는 여자. 넌 더 이상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유라 씨가 내 옆에 있을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단 반나절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집, 그리고 사랑에 대한 믿음까지도요. 저는 낡은 옷가지가 든 여행 가방 하나와 산산조각 난 마음만을 가진 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는 주머니에서 청첩장 한 장을 꺼내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아, 깜빡했네. 그는 악마처럼 비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랑 유라 씨, 바로 이 집에서 결혼식 올려 축하해 주러 와야지. 내 옆에 이 집에 어울리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러 오라고. 저는 뜨거운 서울의 아스팔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치욕과 무력감, 그리고 절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어머니의 작은 빌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저를 보시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민준의 배신과 저택을 빼앗기 위해 그가 꾸민 비열한 음모에 대해서요. 저는 제 치욕의 증거인 청첩장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울며 그 배신자를 욕하고 저주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청첩장을 보시더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결혼식을 가온체에서 한다고 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청첩장을 내려놓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늘 인자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이 문득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예리함과 어떤 계획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 내 딸.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로 예쁘게 화장하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골라 입고 그 결혼식에 가거라. 엄마가 약속할게. 아주 재미있는 연극, 정말 기가 막힌 연극이 거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혹시 어머니가 준비한 기막힌 연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연 씨가 어떻게 그 비열한 전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이 이야기의 짜릿하고 속 시원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의 알 수 없는 미소는 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더 깊은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심혈을 기울인 집을 빼앗겼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저렇게 평온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딸의 비극 앞에서 미소를 지으실 수 있는 걸까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엄마가 주신 집까지 전부 다 가져갔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애꿰했다 생각해라라며 저를 위로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인 후 저를 일으켜 앉히셨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낯선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연,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 들어, 엄마 봐.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그 배신자 놈이야.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타주셨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퍼졌지만 이미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흰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오직 청첩장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강민준과 김유라의 모습, 그리고 진짜 행복이 뭔지 구경하러 와라던 그의 잔인한 말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닌 마치 제가 스스로 평온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듯한 인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제 울음이 잦아들자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넌 엄마가 왜 항상 과거 얘기를 숨겼는지 궁금해한 적 없니? 왜 사람들한테 엄마는 그저 내 아버지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사는 평범한 주부라고 말했는지 말이야.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항상 믿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고 그 저택은 어머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시더니 방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잠겨있던 서랍을 여시고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랜 붉은색 나전 칠기함을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여셨습니다. 안에는 보석이나 돈이 아닌 낡은 흑백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한 수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란다. 어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진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기품 있는 젊은 여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셰프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박진숙, 1995년 파리 국제요리 명인 대회 대상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건네주셨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개업식에서 한 국가 원수와 악수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나오는 낡은 신문 기사들, 유명 음식 잡지들, 그 모든 것에는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식의 여왕, 박진숙, 엄마가. 저는 말을 더듬으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국내 최대 한식 기업 수라온의 창업주이자 소유주란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라온, 그 이름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수라온은 대중적인 식당부터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전국 그리고 해외의 수백 개의 지점을 거느린 거대한 음식 제국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어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고 재능 있는 예술가였지. 엄마는 그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는 엄마라는 너무 큰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어. 엄마의 돈과 명성이 의도치 않게 그의 자존심과 재능을 짓밟아버린 거야. 그는 말년을 자격지심과 괴로움 속에서 보냈단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 다짐했어. 내 딸에게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어. 네가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길 바랐다. 그래서 엄마는 모든 것을 숨기고 은퇴를 선택했던 거야.
엄마는 강민준 그 녀석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망도 있어 보이고 너한테 잘하는 것 같아서 희망을 걸었지. 내가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생각했어.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내 몸에 흐르는 사업가의 피가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판에 모든 것을 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게 바로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부부에게 가온채를 선물했을 때 단순히 재산만 준 게 아닌 이유란다. 그 선물이 무슨 의미인데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청첩장을 보셨을 때의 그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딸아. 그건 덫이었어. 법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덫. 그리고 강민준 그 녀석은 탐욕과 무지함으로 제 발로 그 덫에 걸어 들어온 거고, 말을 마친 어머니는 함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아직 새 것처럼 빳빳한 짙은 남색 가죽 커버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게 주는 진짜 결혼 선물은 바로 이거란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곧 알게 될 비밀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화려했던 과거, 수라온이라는 거대 제국, 그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했는데 이제 또 다른 비밀, 제 결혼 선물 안에 숨겨진 덫이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글자는 조건부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마치 노련한 변호사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부부에게 저택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그룹 최고의 법무팀에게 이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어. 이건 평범한 증여 계약서가 아니란다. 어머니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밑줄이 그어진 조항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제3조 2항 계약의 효력. 본 증여 계약은 수증자 한서연, 강민준, 쌍방이 유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부부로서의 애정을 기반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저는 그 조항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어머니는 명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부부의 저택 소유권이 두 사람의 혼인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거지. 너희가 부부로 있는 동안은 그 집이 너희 것이지만 혼인관계 증명서가 효력을 잃는 순간 이 증여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저택의 소유권은 즉시 원래 소유주인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이야.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법적 함정, 가장 교활한 사기꾼조차 상상할 수 없는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속여서 자기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했잖아요. 엄마,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깟 종이가 무슨 소용이람. 어머니는 비웃으셨습니다. 고작 광고회사 본부장 따위가 어떻게 우리 그룹 법무팀과 머리싸움을 하겠니? 그 녀석이 널 속여서 받아낸 서류는 증여 계약이든 재산 합의서든 법적으로는 모두 원본 계약에서 파생된 2차 거래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강민준의 소유권이라는 나무는 엄마가 준 계약서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혼하면서 그 뿌리가 뽑혔으니 그 나무는 당연히 죽어버리는 거지.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서류는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법원 이혼 판결이 난 순간부터 그 집은 법적으로 더 이상 그놈 소유가 아니었어. 그놈은 지금 엄마 집에서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셈이야.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제가 늘 부엌 일만 아시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토록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계산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다니. 어머니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첫날부터 저를 위한 비상 탈출로를 마련해 두셨던 겁니다. 강민준, 그 녀석. 어머니는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근시안적인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앗을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재산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 바로 너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지. 제 손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깨부순 거야. 제 마음의 고통이 절반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통쾌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소송해서 집을 되찾아야 하나요? 소송, 뭘 그리 서두르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청첩장을 보실 때의 그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소송해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저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가 제 발로 어항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청첩장을 집어들어 마치 예술품처럼 감상하셨습니다. 그놈이 청첩장을 보냈지. 바로 그 저택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하고. 아주 좋아. 일을 크게 벌이면 벌일수록 망신도 더 커지는 법이거든. 세기의 결혼식을 원한다면 엄마가 세기의 재앙을 선물해 줘야지. 무슨 뜻이세요? 저는 아직 어머니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놈, 웨딩 케이터링 업체는 예약했니? 네, 더 로얄 키친이라는 최고급 업체라고 들었어요. 잘 됐네. 어머니는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일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지겠어. 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네가 지금 할 일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물 닦고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쇼핑하고 피부 관리받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고르는 거야. 그날 너는 여왕처럼 나타나서 널 무시했던 자들의 몰락을 똑똑히 지켜봐야 해. 나머지는 모두 엄마한테 맡기렴.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통쾌함,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여왕이자 전사인 어머니가요. 테이블 위의 청첩장은 더 이상 치욕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초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관람할 수 있는 VIP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앞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볼 관객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 계획이 세워지자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통과 절망은 기묘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극에 빠진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곧 상영될 기막힌 연극을 기다리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연 배우인 강민준과 김유라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더없이 뻔뻔하고 우스꽝스럽게 소화해냈습니다. 300억짜리 저택을 손쉽게 차지하고 눈엣가시 갔던 저까지 쫓아내자 강민주는 마치 우리에서 풀려난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거나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김유라와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마치 자신의 승리를 온 세상에 외치고 싶다는 듯 온갖 SNS와 언론의 대대적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김유라의 SNS는 순식간에 가온체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중계하는 리얼리티쇼 채널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수십 개의 사진과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명품 비키니를 입고 인피니티 풀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과 함께 나만의 천국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글을 올렸고, 내일은 잡지 화보처럼 차려진 발코니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사진과 함께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식을 준비해 주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라는 감탄사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은 벽돌 한 장, 풀 한 포기까지 모두 제 손길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는 아침 식사는 아마 강민준이 급하게 나가서 사온 것이겠죠. 그는 계란 하나 제대로 삶을 줄 모르는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자랑질의 절정은 그들의 세기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 대한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광고 기획사 본부장인 강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 결혼식을 하나의 거대한 PR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예 매체와 유명 블로거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최고급 서비스 업체들을 섭외했습니다. 김유라의 웨딩드레스는 유명 프랑스 디자이너가 직접 한국으로 와서 제작하고, 결혼 반지는 티파니앤코의 한정판 다이아몬드 커플링이며, 피로연은 당연히 가온체의 정원에서 수백 명의 VIP 손님들을 모시고 더 로얄 키친의 서비스를 받으며 열릴 것이라고 강민주는 한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사진이 공유될 때마다 제 심장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과시하면 할수록, 요란하게 굴면 굴수록 나중에 추락할 때 더 비참해질 테니까요. 그동안 저와 어머니는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도심에 있는 펜트하우스 중 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푹 쉬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은 오직 예뻐지고 빛나는 것뿐이야. 어머니는 제게 영양사, 개인 트레이너, 피부 관리 전문가까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식단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예술에 대해 더 공부했습니다. 저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예전 지인들이 강민준과 김유라에 대한 기사 링크를 보내며 위로의 말을 건네왔습니다. 에이, 잊어버려. 그런 놈은 너한테 아까워. 저 여자 꼴 좀 봐. 진짜 뻔뻔한 불륜연애. 저는 그저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연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강민주는 경계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상심한 나머지 운명을 받아들이고 어디론가 숨어 슬픔을 곱씹고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는 자신이 선택한 케이터링 업체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명성과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더 로얄 키친은 그의 격을 보여주기에 완벽한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발로 적의 손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과시욕은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김유라는 심지어 하우스 투어 영상을 찍어 저택 구석구석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을 소개하며 그것이 자신의 세련된 안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찬사와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에 와 본 적이 있던 제 친구 몇몇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저 도자기 화병 서연 언니가 고른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스타일이 낯익은데 딱 서연 언니 스타일이네. 하지만 그런 댓글들은 금세 삭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제가 그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저택의 영혼, 그리고 곧 시작될 연극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요. 더 로얄 키친의 사무실은 서울 중심가 최고급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강민준과 김유라는 자신들이 VIP 고객이라도 되는 양 거만한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로얄 키친의 총괄이사이자 저희 어머니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 중 한 명인 박 이사였습니다. 강 본부장님, 김유라님, 반갑습니다. 박 이사는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의 세기의 결혼식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강민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악수했습니다. 더 로얄 키친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 결혼식은 모든 것이 최고 완벽해야 합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철학입니다. 혹시 피로연 메뉴에 대해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신지요? 김유라, 줄곧 조용히 있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전 사실 한식 같은 건 잘 몰라서요. 양식에 더 익숙하거든요. 메뉴는 아주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알래스카 랍스터, 코베규 푸아그라 같은 걸로요. 돼지고기, 김치찜이나 생선조림 같은 촌스러운 음식은 입에 안 맞아서요. 그녀는 마치 그의 촌스러운 전 부인인 저를 겨냥하듯 일부러 강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사님. 우리 유라 씨 안목이 아주 높습니다. 최고급 메뉴로 준비해 주십시오. 제 손님들이 다들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 실망시켜 드릴 순 없죠. 박 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하객 여러분께 잊을 수 없는 미식 경험을 선사해 드릴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겠습니다. 강민준과 김유라를 배웅한 후 박 이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수화기 저편, 저희 어머니 박진숙 회장님은 서재에서 연잎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주방장에게 단단히 일러둬. 그 메뉴는 아주 특별하게 조리해야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박 이사가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더 로얄 키친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을까요? 명성.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 딸의 명예에 비하면 자회사 하나의 명성 따위가 뭐 그리 대수롭겠나. 게다가 이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미식 퍼포먼스지.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의 맛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그렇게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식의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직접 비밀 메뉴를 구성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명령은 완벽하게 전달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라운 최고의 향토 음식 장인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음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명인이었습니다. 이번 자네의 임무는,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닐세. 진짜 맛을 제대로 내는 거야. 거짓의 맛, 그리고 죗값의 맛을 말이지. 모든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준과 김유라는 자신들이 곧 황실 연회를 즐기게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며칠 전, 더 로얄 키친 측은 그들에게 화려한 프랑스어 이름으로 가득 찬 가짜 메뉴판을 보냈습니다. 푸아그라와 무화과 소스, 랍스터 테르미도르. 그들은 메뉴판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들 뒤에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승리에 너무 도취해 있었고 오만함에 눈이 멀어 조금의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오만함이 자신들을 어머니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케이터링 업체와의 미팅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지새우는 밤도 텅 빈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침도 없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 깊은 흉터처럼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배신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불쌍한 아내, 나약한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차 제 어머니, 한식의 여왕, 박진숙 회장의 딸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타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여자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복수 계획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놈 때문에 내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대신 그 고통을 힘으로 바꿔 일어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에 보여줘. 그놈 없이 네가 만 배는 더 잘 산다는 걸.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저는 안팎으로 제 자신을 재창조하는 탈바꿈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슬픔을 곱씹는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개인 트레이닝 센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 속에 웅크리는 대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루프탑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상쾌한 도시의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에너지가 온몸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최고의 개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개인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땀을 흘렸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은 제 몸매를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번뇌와 울분까지 씻어내 주었습니다. 제 식단 역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식 전문가이신 어머니는 제게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와 몸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단을 직접 짜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지 않았습니다.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완전히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육체가 아닌 정신에서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 틈을 단 1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미술 전시회와 클래식 음악회에 데려가셨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 재능 있는 예술가 같은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지식과 창의력, 그리고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들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며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한 여자의 세상이 단 한 명의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다채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명 패션 디자이너 장시호 씨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시호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되찾도록 도와줘. 미운 오리 새끼를 진짜 여왕으로 만들어줄 날개를 달아주렴. 장시호 디자이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술가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과거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빛,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까지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공주님이었어요. 잠시 자기 왕관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장시우 디자이너의 작업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옷을 맞춰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타일, 코디법, 패션의 언어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을 골라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루비 레드를 선택했습니다. 권력, 유혹, 열정, 그리고
복수의 색이었습니다. 드레스는 결혼식 바로 전날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세틴 실크 드레스는 몸에 착 감겨 그간의 노력으로 다져진 모든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과감한 튜브톱 디자인, 깊게 파인 등, 그리고 아찔하게 트인 옆선까지 더 이상 온화하고 수수했던 한서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 매혹적이고 비밀스러우며 권위 있는 기품을 뿜어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완벽해. 장시우 디자이너가 감탄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서연아. 그냥 그곳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넌 이미 승리자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망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관객으로서 한 편의 연극을 보고 제 과거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에게, 김유라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참히 버렸던 여자가 이제 얼마나 눈부시고 강하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그 주말 서울의 하늘은 세기의 결혼식을 축복이라도 하듯 맑고 화창했습니다. 제 심혈이 담긴 저택 가운체는 이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했던 섬세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과시적이고 천박할 정도의 호화로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분홍 장미가 거대한 아치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 흰색 실크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원 중앙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되었고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신랑 신부의 로맨틱한 웨딩 사진이 반복적으로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화려하지만 텅 빈 겉모습만의 완벽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고급 세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재계와 연예계의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기자들과 리포터들도 미디어를 위해 마련된 구역에 잔뜩 몰려들어 이 떠들썩한 행사의 모든 순간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민준과 김유라는 동화 속 왕자와 공주처럼 등장했습니다. 김유라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메이크업된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의 팔짱을 끼고 테이블을 돌며 축하와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남편, 꿈에 그리던 결혼식,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저택까지 모두 가졌으니까요.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며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준 역시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근사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저택을 손에 넣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게 되자 그는 마치 왕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존재를 완전히 잊었거나 애써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과거의 실수, 깨끗이 지워진 5점에 불과했습니다. 전 시어머니 최 여사 역시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사방을 누비며 자신의 격에 꼭 맞는 새 며느리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 봐요. 우리 며느리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녀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쁘고 능력 있고 윗사람 공경할 줄도 알고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니까. 그녀는 자신이 자랑하는 그 복덩이가 곧 재앙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 타워를 채웠습니다.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마이크를 잡고 가식적인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 김유라 씨와 결혼하게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그는 신부를 돌아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식장은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황금 같은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만족과 승리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모두 잔을 높이 드시고 서울 최고의 케이터링 업체 더 로얄 키친에서 준비한 황실 연회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였습니다. 줄곧 밖에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연극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신호에 맞춰 하얀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서버들이 은색 덮개가 덮인 음식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부터 정중하게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의 메뉴가 어떤 산해진미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랍스터, 전복, 혹은 샥스핀일까? 강민준과 김유라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빙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감탄과 찬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은색 덮개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랍스터나 코베규가 아니었습니다. 파티의 화려한 공간은 순식간에 너무나도 특징적인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구수하고 토속적이며 결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 그것은 바로 청국장 냄새였습니다. 은색 덮개가 일제히 열리는 순간 저택 정원의 화려한 공간은 경악에 찬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아하게 흐르던 음악은 갑자기 어색해졌고 시끌벅적하던 웃음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하객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붉은 알래스카 랍스터도 향긋한 코베규 스테이크도 부드러운 푸아그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 앞에는 이보다 더 한국적일 수 없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세기의 결혼식에 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정교한 금태가 둘러진 영국제 백자 접시 위에는 예술적으로 담긴 모둠 순대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쫀득한 찹쌀 순대와 토종 순대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삶은 간과 허파, 오소리 감투 같은 내장 부위가 정갈하게 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빠질 수 없는 새우젓과 쌈장, 소금까지 곁들여져 있었죠. 하지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모든 하객의 후각을 지배해버린 것은 바로 뚝배기에 담긴 청국장이었습니다. 진하게 끓여낸 토종 청국장. 구수하면서도 그레란 그 특유의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식가에게는 영혼의 음식이지만 이런 고급스러운 피로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후각 테러였습니다. 청국장의 진한 냄새는 사정없이 정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귀부인들의 샤넬, 노후 오 향수 냄새와 뒤섞여 형용할 수 없이 기괴한 향의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황실 모둠 순대 옆에는 돼지머리 편육한 접시가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삭힌 홍어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서민적인 시장 골목과 선술집의 정수가 이제 수십억 원짜리 결혼식 피로연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놓인 것이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던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순대랑 청국장. 내가 잘못 본 건가? 세상에, 이 냄새는 또 뭐람? 평소 깨끗한 환경에서만 생활하던 몇몇 귀부인들은
코를 막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을 찬양하는 기사를 쓰기 위해 초대된 기자들 역시 당황한 채 손에 든 카메라를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욕이었습니다. 공들여 연출된 예술적인 치욕이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신부 김유라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서서 아직 채가 시지 않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청국장 냄새와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놓인 순대 접시를 보자 그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정성 들여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붉은 기에서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항상 고급스럽고 상류층 이미지를 구축해온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자랑하고 격 떨어지는 음식은 먹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동급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돼지 내장과 청국장으로 가득 찬 파티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치심과 창피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무자비하게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 씨, 강민준 씨, 그녀는 돌아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강민주는 그녀를 위로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고 부러워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받은 것은 동정의 눈빛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청국장 냄새뿐이었습니다. 그의 세기의 결혼식은 세기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뼛속까지 아픈 따귀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악은 곧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서연, 그 미친 여자.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눈알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미지와 연기를 잊었습니다. 이제 그는 굴욕감에 미쳐버린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강민준의 분노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객들도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려는 신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재앙의 책임자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무대 아래로 뛰어내리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책임자 어딨어? 더 로얄 키친 책임자 누구야? 당장 나와. 그의 고함이 정원 전체에 울려 퍼져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압도했습니다. 모두가 신랑의 분노에 겁을 먹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러자 강민준이 박이사라고 믿고 있던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의 여인이 주방 쪽에서 태연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네, 강 본부장님.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강민주는 달려들어 박 이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극히 무례하고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당신들이 내 결혼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란 말이야. 순대의 청국장. 당신들 전부 미쳤어? 내가 이 결혼식에 얼마를 냈는지 알아? 망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박 이사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강 본부장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음식은 저희가 합의한 메뉴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합의. 강민준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메뉴는 랍스터랑 코베규였어. 누가 당신들이랑 이따위 혐오스러운 메뉴에 합의했다는 거야? 바로 본부장님이십니다. 박 이사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직원에게 서류철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와 체결하신 계약서 원본이며 여기 메뉴에 관한 부록에도 본부장님의 서명이 마지막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서민적인 음식 목록 아래에 강민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민준은 서류를 낚아채 자신의 서명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계약하던 날 너무 자신만만하고 안일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주요 조항만 대충 훑어보고 부록은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모든 페이지에 서명을 갈겼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초보적인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짓이야.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마치 저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틀림없이 한서연, 그 엑스이 꾸민 짓이야. 당신들이랑 짜고 날 엿먹이려고. 그 여자 어딨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는 미친 짐승처럼 저를 찾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축하하러 온 것이지 이런 망신스러운 총극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김유라 역시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수치심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도 뛰어내려왔지만 강민준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준 씨. 그녀는 울면서 그의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 완전 코미디, 서커스단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처럼 과거 복잡한 남자랑 결혼하면 꼭 문제 생길 거라고. 이제 어떡해요? 온 서울 사람들이 날 비웃을 거라고요. 시끄러워. 강민주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다 내 전 부인 그 엑스 때문이야. 그 여자가 지금 여기 있어. 분명히 여기 어디선가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라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웃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택 정문 밖에 세워진 짙게 선팅된 차 안에서 숨겨진 카메라에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어머니 박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무 표정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엄마.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여왕이 등장할 시간이야. 어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택의 철문이 서서히 열리고 저희 차가 혼란의 무대 한가운데로 천천히 굴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함과 다툼이 순간 부섰습니다. 신랑, 신부부터 남아있던 하객들까지 모두가 넋을 잃고 안으로 들어오는 고급 세단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검은색 아우디 A8 세단이 혼란의 무대 한가운데로 천천히 굴러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들어서는 흑표범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차는 정원의 중심, 무대 조명이 가장 밝게 비추는 곳,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신랑 신부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준의 고함, 김유라의 울음, 하객들의 웅성거림까지 모두 사라지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초대받지 않은 고급 세단에서 누가 내릴지 기다리면서 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크리스찬 루브탱의 루비 레드 색상 하이힐이었습니다. 핏빛처럼
선명한 붉은 밑창이 오만하고 권위 있게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루비레드 색상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 한서연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정원은 폭발보다 더 무서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얼굴, 낡은 옷차림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여자.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머리는 가늘고 긴 목선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드러나도록 우아하게 올려 묶여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메이크업은 피곤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날카로운 얼굴선과 붉은 입술, 그리고 차갑고 평온한 눈빛만을 남겼습니다. 루비레드 색상의 드레스는 몸에 꼭 맞아 모든 곡선을 강조했고 저를 모든 시선을 불태워 버릴 듯한 눈부신 불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제 기품 있는 모습은 옆에서 마스카라까지 번진 채 흐트러져 있는 신부 김유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제 존재 자체가 말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민준과 그의 가족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연, 강민준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악은 순식간에 아까보다 더 큰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청국장 파티부터 이 모든 혼란까지 제가 결혼식을 망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길 와. 그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전부 내가 꾸민 짓이지? 이놈들이랑 짜고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배 아파서 미치겠냐? 그는 미친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지만 어머니의 운전기사인 건장한 흑복의 남성에게 손쉽게 제지당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저 여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그는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전 시어머니 최 여사 역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충격이 가시자 증오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녀 역시 아들 곁으로 달려와 익숙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전 며느리예요. 그녀는 남은 하객들에게 울며 불며 하소연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버림받고 앙심 품고 와서 깽판 치는 것 좀 보라고요. 쯧쯧, 자존심도 없는 것. 쫓겨났으면 곱게 사라질 것이지. 낯짝도 두껍게 다시 나타나다니. 애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그녀는 제 아픔을 후벼 파려는 듯 애비 없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서서 그들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가장 저속한 말로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어머니로 모시려 했던 여자가 이제 가장 악독한 말로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쳐 날뛸수록 그들의 몰락은 더 비참해질 것이었습니다. 두 분 연기 다 하셨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평온하고 위엄이 서려 있어 두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당신 결혼식을 망쳤다고요. 다시 한번 잘 봐요. 누가 이 결혼식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나예요. 아니면 당신이에요. 직원 멱살이나 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신랑. 바로 당신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는 최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자존심이 없다고요. 그럼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묵인하고 아들과 공모해서 며느리 재산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있는 건가요? 제 말은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에 날아와 박히는 총알 같았습니다. 그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깽판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님으로 온 겁니다. 저는 강민준이 직접 제 얼굴에 던졌던 새빨간 청첩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 신랑께서 진짜 행복이 뭔지 구경하러 오라고 친히 초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초대에 응했을 뿐이에요. 저의 뻔뻔함에 강민주는 분노로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향해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당신 집.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당신 집이라고 확신해요. 강민준 씨? 당연하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박혀 있어. 당장 꺼져. 경비 부르기 전에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부르세요. 나도 궁금하네요. 내 집 경비가 과연 누구 말을 들을지. 제 말은 또 하나의 폭탄이 되어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했습니다. 내 집?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민준조차 멈칫하며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전히 혼란스러운 주방 쪽에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짙은 청록색 실크 한복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 대여섯 명이 따르고 있었는데 마치 막강한 법무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장은 마치 진정제처럼 즉시 모든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리고 단단했으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어머니는 강민준도 최 여사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식장 전체를 훑었고 그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에 마주친 모든 이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객 중 몇몇 FB와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나이 지긋한 사업가들이 어머니를 보자 경악하더니 황급히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박진숙 회장님, 이런 영광이. 강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박 회장님,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가 왜 저 성공한 사업가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지? 한서연 엄마, 최 여사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누가 당신을 들여보냈어? 그제야 어머니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 집? 최 여사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긴 내 아들 집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가? 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으셨습니다. 제 미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는 법무팀 중 한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즉시 앞으로 나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님, 강민준 씨. 변호사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본 저택의 합법적 소유주이신 박진숙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홍 변호사입니다. 그는 공증사무소의 붉은 직인이 선명한 서류철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몇 년 전 3월 15일에 작성된 공증번호 1234호 조건부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의거하여 저의 의뢰인이신 박진숙 회장님께서는 따님인 한서연 씨와 사위인 강민준 씨에게 가온채의 소유권을 증여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3조 2항에는 본 계약은 강민준 씨와 한서연 씨가
유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5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두 분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전제 조건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하며 법에 따라 본 증여계약은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식장 전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즉 변호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저택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원소유주이신 저희 의뢰인 박진숙 회장님께 복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강민준 씨가 이후 한서연 씨를 속여 받아낸 모든 2차 명의 이전 및 증여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강민준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은 지금 타인의 재산 위에서 불법으로 파티를 열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너희들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 강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희 측 경호원 2명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모두 국가가 공증한 합법적인 서류입니다. 홍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법정에서 뵙도록 하죠.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강민준 대신 핏기 하나 없이 떨고 있는 신부 김유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 반가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라 씨라고 했죠. 참 예쁘네요. 나는 한식기업 수라운의 대표이자 두 사람이 고용한 더 로얄 키친의 소유주인 박진숙이라고 해요. 우리 서비스를 믿고 맡겨줘서 고마워요.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김유라와 강민주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하니 어머니는 미소를 더욱 활짝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손님들을 대접할 메뉴를 정하기로 했어요. 전부 고향의 정이 듬뿍 담긴 특별한 음식들이죠. 순대, 편육, 청국장. 아가씨가 촌스러운 음식은 잘 못 먹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먹어봐요. 의외로 입에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달콤하면서도 김유라의 자존심을 찌르는 독침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창피함, 그리고 곧 파산할 남자와 결혼할 뻔했다는 공포심에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싫어. 나 이 결혼 안 해. 당신 같은 사기꾼이랑 결혼 안 한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내 강민준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움켜쥐고 울면서 저택 밖으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수백 개의 동정 어린 시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한식의 여왕은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게 귀환했습니다. 김유라의 총극은 굴욕적인 탈주로 끝이 났고 파티의 주 무대에는 처참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신부는 도망쳤고 재벌가 입성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신랑은 이제 실패한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거짓의 파편들 속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김유라가 던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맞은 뺨에 붉은 자국을 그대로 남긴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사라진 신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순대 접시를 내려다보고 승자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까지도 그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진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현실을 소화할 시간을 더 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덫을 놓고 기다렸으며 이제는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연극이 어중간하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결말,
자신의 딸을 짓밟은 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결말을 원하셨습니다. 홍 변호사는 신부의 총극이 끝난 후 모두가 정신을 차릴 몇 초의 시간을 준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감정 없이 냉철하고 단호했습니다. 강민준 씨, 그가 넉나간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법 규정과 공증된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의거 귀하와 한서연 씨의 이혼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가온채 저택 증여 계약은 공식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강조하려는 듯 서류철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는 곧 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 사용, 처분 권한이 자동으로 원소유주이신 저희 의뢰인 박진숙 회장님께 복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혼일 이후 귀하와 귀하 가족이 본 주소지에서 행한 모든 점유 및 사용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여사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어. 짜고 치는 사기극이야. 그녀는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은 내 아들 거야. 서연이가 증여 계약서에 사인했단 말이야. 너희들은 여기 있을 권리가 없어. 어머니는 그저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 어머니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가 당신의 죄를 덮어줄 변명이 되진 않아. 당신 아들이 내 딸을 속여 받아낸 그 종이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합법적일 때만 유효한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딸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놈은 제 손으로 그 소유권을 없애버렸지.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항상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모든 걸 계산할 줄 안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이것 봐. 고작 한 줌의 탐욕과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제 스스로를 바보, 빈털터리로 만들었어. 아직도 그놈이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은 최 여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덫이었고 자신과 아들이 기쁘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완벽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홍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엄격해졌습니다. 합법적 소유주를 대리하여 본인은 강민준 씨, 최 여사님, 그리고 관계없는 모든 분들께 즉시 이 저택 부지에서 퇴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퇴거. 강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여긴 내 결혼식장이야. 당신들이 날 쫓아낼 권리는 없어. 당신의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홍 변호사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도망쳤고 당신은 지금 타인의 재산 위에서 불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저희는 귀하에게 이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강민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세기의 결혼식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지를 구하듯 주위를 둘러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정 어린 시선, 안타까운 고갯짓, 그리고 경멸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뻔뻔함과 어리석음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려야 했고 마지막 커튼콜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강민준이 여전히 버티고 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변호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홍 변호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 그룹 보안팀 안으로 투입시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회장님 자택을 불법 점유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모셔내도록. 통화는 끝났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정문 밖에서 검은 제복을 입고 건장한 체격을 갖춘 20명 가까운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장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도록 훈련된 수라온 그룹의 내부 보안팀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강민준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압도적인 기세의 보안팀을 보며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가와 어머니와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강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민준 씨, 그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을 밖으로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한테는 권리가 없어. 강민준은 여전히 힘없이 소리치려 애썼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유주의 합법적인 재산 보호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짓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다가와 강민준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화려한 턱시도를 입은 신랑이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겨드랑이가 잡힌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더없이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드러누우려 했습니다. 내 아들 놔줘, 이 도둑놈들아. 하지만 그녀 역시 여성 보안 요원 2명에게 신속하게 제지당했습니다. 여사님, 저희를 따라오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들먹거리던 사람들도 모두 더없이 창피한 모습으로 파티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리떼처럼 몰려 아직 순대와 청국장이 가득한 테이블 사이를 지나 남은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자신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 믿었던 저택의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 가족이 깨끗하게 정리된 후에야 어머니는 무대 위에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하객들이 아닌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수십 개의 미디어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셨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딸을 위해 복수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위험 있는 그룹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수라온 그룹의 회장 박진숙입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연극을 보여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잔치는 이미 벌어졌고 음식도 차려졌으니 이 향토색 짙은 음식들이 괜찮으시다면 부디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래의 이곳의 문을 열 수라온 가온체 지점의 뜻하지 않은 런칭 파티로 삼겠습니다. 어머니의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말에 식장 전체가 박수갈채로 터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재앙을 최고의 PR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어머니는 말을 이으며 저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제 유일한 딸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저와 함께 이 브랜드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높이 들어 올리자 모든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거대 제국의 상속자이자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공주로서 서 있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은 그들 가족에게 세기의 재앙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이보다 더 눈부실 수 없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극은 정말로 막을 내렸고 그 결말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한식의 여왕은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게 귀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운명의 그 밤은 그들 가족이 보안팀에 의해 가온채 대문 밖으로 호송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수백 개의 눈과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집도 명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내쳐졌고 암담한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겪을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탐욕과 오만, 그리고 배신이라는 벽돌로 스스로 쌓아 올린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대 청국장 결혼식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강타하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순대 결혼식, 세기의 사기극, 회장님 엄마의 참교육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상류층의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미디어 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짤을 만들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강민준의 얼굴, 창피함에 파랗게 질린 김유라의 표정, 그리고 특히 수십억짜리 피로연 테이블 위에 고급 순대 사진은 불후의 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진짜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예 매체부터 유력 경제지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유명 광고 기획사 본부장, 결혼식 당일 300억 저택과 예비신부 모두 잃어, 세기의 법적 함정, 박진숙 회장의 독한 미식 복수극, 꿈의 결혼식에서 순대 제안까지, 탐욕과 배신의 씁쓸한 말로 강민준과 김유라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유명해졌지만 그것은 불명예와 치욕으로 가득 찬 악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정보가 네티즌들에 의해 파헤쳐졌습니다. 강민준의 문란했던 과거, 김유라의 허영심 가득한 SNS 발언들, 그리고 과거 최 여사가 제게 퍼부었던 악담들이 옛 지인들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온 도시의 웃음거리, 모든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미지와 대중의 찬사로 먹고 사는 인플루언서 김유라에게 이것은 치명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녀의 개인 계정은 수십만 명의 악플러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들은 욕설을 퍼붓는 것을 넘어 그녀가 무시했던 촌스러운 음식들로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언니, 오늘 순대는 드셨어요? 사기꾼 남편이랑 불륜녀한테는 청국장이 딱이네. 이제 다시는 한식 무시 안 하겠죠. 깨끗한 척하는 언니? 그녀와 광고 계약을 맺었던 패션,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런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모욕감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모든 SNS 계정을 폐쇄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인플루언서로서의 커리어도 끝났습니다. 대신 청국장녀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오명이 그녀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겁고 직접적인 대가를 치른 사람은 바로 강민준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쫓겨난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최 여사가 평소 쥐구멍이라며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던 40제곱미터 남짓한 낡고 비좁은 서민 아파트로 임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300억짜리 저택과 낡은 아파트, 호화로운 삶과 비참한 현실의 잔인한 대비는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적인 평온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민준이 본부장으로 있던 광고 회사는 스캔들이 터진 후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형 클라이언트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이메일과 전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사생활이 문란하고 사기 행각까지 벌인 광고 기획사 본부장과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최종 결정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내려졌습니다. 강민준을 즉시 해고하고 회사는 그의 개인적인 행위와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남은 명성이라도 지키려 했습니다. 직장, 집, 예비 신부,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은 강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미쳐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좁은 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전화를 받거나 신문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 어머니의 평온한 미소,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을 가득 채웠던 청국장 냄새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꿈에 그리던 집, 찬란한 미래. 하지만 끝없는 탐욕과 배신 때문에 그는 제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박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박진숙 회장님은 쉽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끝까지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수라온 법무팀은 강민준을 사기 및 재산 편취절을 속여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와 불법 주거 침입 소유권이 무효가 된 후에도 저택을 점유하고 사용한 죄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비밀 조항이 담긴 원본 계약서부터 그가 저를 속여받아낸 위임장까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승리는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민준은 그의 세기의 결혼식에 투자했던 스폰서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브랜드 홍보를 위해 수억 원을 썼지만 결국 망신스러운 미디어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들은 이미지 손실과 비용에 대한 전액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미래는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암담해졌습니다. 최 여사,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빛나는 별에서 범죄자로 자랑거리에서 집안의 수치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후 마침내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에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생활과 이웃들의 손가락질까지 더해져 그녀는 병으로 쓰러져 심각한 신경 쇠약 및 신체 쇠약 상태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공병원의 차가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거에 독하고 허영심 많던 시어머니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늙고 무력한 노파가 되어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잿더미 속에서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옥,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자책감, 후회, 그리고 치욕이었습니다. 만기일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1년 후 스캔들의 소란이 잠잠해졌을 때 서울에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적인 희극이 아닌 감동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떠들썩했던 순대 청국장 결혼식이 열렸던 저택. 가온체는 이제 새로운 옷,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더 이상 닫힌 개인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곳을 한국에 없던 특별한 공간, 즉 고급 한식 레스토랑과 건축예술 및 음식문화 전시센터를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향유각, 샹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건축 공간 안에서 수라온 최고의 셰프들이 만드는 삼남 지방의 정수만을 담은 요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들의 설계도와 모형을 전시하고 문화에 대한 강연, 전통 요리 교실, 그리고 한국 농부들의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는 주말 장터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온체를 뿌리 깊은 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공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개업식 날
향유각은 큰 화제가 되어 모든 명사, 예술가,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대 뒤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후 디자이너의 실크 한복을 입고 어머니 곁에서 자신감 넘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이사로서 저는 더 이상 네모난 벽 안에 갇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우고 경영과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열정을 되찾았고 나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좋은 가치를 만들고 전파하는 것에서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바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에서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미소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존경 어린 눈빛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과거보다 더 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요. 제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의 운명 역시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그릇된 선택이 있어 내려간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반박할 수 없는 사기 혐의 증거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스폰서와 관계자들에게 갚아야 할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출소 후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회사는 그를 외면했고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으며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광고계의 오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배달 라이더부터 허름한 선술집 서빙까지 온갖 마기를 해야 했습니다. 얄되게도 그 선술집은 그가 한때 경멸했던 바로 그 음식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피곤한 하루 일을 마친 그가 길모퉁이에 홀로 앉아 향유각의 찬란한 불빛이 빛나는 먼 곳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손에 굼 수 있었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자신의 탐욕과 배신으로 걷어차 버린 것을 후회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는 이제 그의 평생을 함께할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최 여사는 오랜 입원 끝에 퇴원했지만 극심한 충격으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건강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자책과 수치심 속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도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자부심과 허영심은 귀한 아들의 몰락과 함께 영원히 묻혔습니다. 매일 그녀는 자신의 모진 성격과 탐욕이 온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한때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봤지만 결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향유각 정원에서 연못에 핀 연꽃을 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밉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더는 밉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 안의 진짜 힘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서 쾅 닫히는 문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존감과 노력,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길을요. 저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가온체 저택에서 벌어졌던 희비극의 마지막 막이 공식적으로 내렸습니다. 서연 씨가 자신의 심혈이 담긴 집에서 쫓겨나는 굴욕의 나락에서부터 정의가 이보다
더 통쾌할 수 없게 실현되는 만족의 절정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멈추고 이야기의 배경음악이 잦아들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 가족이 맞이한 씁쓸한 결말에 속 시원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공평하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어떤 분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 어머니 박 회장님의 지혜와 날카로움, 그리고 명인다운 연출에 감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 모두는 서연 씨의 탈바꿈에 가슴 벅찬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을 겁니다.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고통을 힘으로 바꾼 한 여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이런 일시적인 감정들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자 느리게 재생되는 필름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가치, 행복의 진정한 본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교훈을 남깁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현대사회의 가치 척도가 가진 허상입니다. 그 가족, 특히 강민준과 최 여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왜 그들은 서연 씨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을까요? 왜 3년의 세월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답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 특히 한 여성의 가치는 인격이나 희생, 내재된 재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격에 맞는가, 직업이 내세울 만한가, 외모가 SNS에 자랑할 만큼 화려한가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소박하고 온화한 며느리 서연 씨를 보고 그녀에게 싸구려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항상 명품을 걸치는 인플루언서 김유라를 보고는 성급하게 그녀에게 고급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가치와 가격을 혼동한 것입니다. 물건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보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역시 때때로 그런 잘못된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그들이 타는 차, 사는 집,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SNS 속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면서 잘 보정된 사진 뒤에는 텅 빈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평범한 노동자, 조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 안에 황금 같은 마음과 뛰어난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족은 서연 씨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반짝이는 가짜 보석에만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 원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참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마침내 세공되어 눈부시게 빛날 때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회의 헛된 가치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더 깊이 한 사람의 인격과 선함, 노력과 핵심 가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만이 시간과 함께 영원히 남는 진짜 황금이며 어떤 폭풍우에도 휩쓸려가지 않는 가장 귀한 자산이니까요. 두 번째 교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침묵과 선함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강민주는 직접 가장 모진 말을 내뱉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그의 방관이야말로 아내의 사랑과 믿음을 죽인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서연 씨를 모욕할 때마다 그는 외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기댈 어깨가 필요할 때마다 그는 도망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동조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욕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부든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 속에서 불의에 대한 침묵은 배신의 한 형태라는 것을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귀찮아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악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침묵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시의적절한 변호의 한마디, 재빠른 보호의 행동이 수만 마디의 공허한 사랑 고백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의 비겁한 침묵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상실이라는 대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선함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서연 씨는 너무 착했고 너무 인내했습니다. 그녀의 선함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나약함이 되어 타인이 선을 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하고 참으면 언젠가 그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당신의 인내는 희생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관용이 아니라 그들이 이용할 약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함은 지혜와 자존감을 동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알아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함은 친절이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선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잔인함입니다. 인내의 한계를 정할 줄 알아야 하고 필요할 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선함은 귀한 선물입니다. 결코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깊고 영감 있는 교훈은 바로 지혜와 준비의 힘일 것입니다. 박 회장님, 모녀의 복수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체스 게임이었고 공들여 연출된 연극이었습니다. 현명하고 경험 많은 여성인 박 회장님은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과 상대방의 오만함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의 비밀 조항, 더 로얄 키친이 결혼식을 맞게 한 것, 모든 것이 미리 깔아둔 포석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교활한 자들과 마주했을 때 분노와 고함은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침착함, 지혜,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계획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가하십시오. 가장 달콤한 복수는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완전히 승복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체크메이트 한 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모녀 간의 사랑과 한 여성의 재탄생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박 회장님은 부유한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딸을 전면적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넘어지고 스스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스스로 고통 속에서 일어서야만 딸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며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쳐두고 있었습니다. 딸이 필요로 할 때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를 쥐어주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관용적이면서도 강단 있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서연 씨는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동력으로, 치욕을 기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른 남자에게서 빌려온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새로운 행복, 새로운 커리어,
더 눈부시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 씨의 여정은 당신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힘주어 증명합니다. 나쁜 관계의 끝은 때로 비극이 아니라 가장 멋진 여정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탐욕과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베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당당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능력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서연 씨처럼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며 제 손으로 인생의 눈부신 여명을 만들어내십시오. 모든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이 개고 모든 폭풍우 뒤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더 맑고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향유각 정원에서 연못에 핀 연꽃을 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밉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더는 밉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들의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 안의 진짜 힘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서 쾅 닫히는 문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존감과 노력, 그리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길을요. 저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의미 있는 인생 이야기와 깊이 있는 교훈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